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분기 가계빚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6조 4천억 원 늘어난 1,869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죠. 특히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빚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빚을 깎아줄 계획인데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가계빚 동향과 탕감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은행 오늘 가계 신용, 가계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또 외상으로 얼마나 샀는지 통계가 나왔네요. 주현수 박사님, 얼마나 늘었습니까? 가계 신용? 가계 신용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되면서 약 가계 신용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1,869.4조 원 정도가 나왔고, 예.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6.4조 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조금 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느껴진 이유는 일단 1분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1분기에는요? 네네. 이제 그거에 비해서 6.4조 원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들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로 보시면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율 자체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전년 동기에 같습니다. 비해서 빚이 늘어나는 증가율 자체는 조금 둔화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가계의 빚 이야기를 할 때 예.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오늘 발표된 가계 신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자금 순환표상의 가계 부채라는 자료가 있어요. 요거 두 가계 개는 조금 부채? 다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의 가계 부채와 한국의 가계 부채가 뭐 GDP 비율로 해서 얼마나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오늘 나온 수치가 아니고 예. 그 자금 순환표상에서의 가계 부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가계 신용이 6조 4천억 원 늘었는데 절대 금액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사상 최대 금액일 텐데 그렇죠. 조금 줄어드는 것, 뭐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증가율 둔화? 증가율 둔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정부가 2021년도 10월 달에 예. 우리나라 가계 대출 안정 계획을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DSR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더 빨리 시행하는데 예. 원래 9월 7일에 시행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정부 정책이 이 뭔가 효과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예. 그렇지만은 저 하락이란 자체가 정부 정책의 팔럿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억압적 수단이기 때문에 이 억압적 수단 속에 실제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돼가 있는, 정책적으로는 맞지만 네. 실제 수요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자금 수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가 있다. 자금 수요는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 있다. 정책 당국은 기뻐할 것 같지만 예. 이제 아까 사회자도 얘기했지만은 이로 인해서 자금 접근이 안 되는 신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네. 과거에 비하면 지금 3.2% 줄었다고 하는 것은 급격히 준 거거든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 2분의 1로 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그 거죠. 증가율이 늘어나는 둔화된 거죠. 속도가.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아무리 가계 빚이 많이 늘어났다 해도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분들 뭐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까 주현수 박사님 얘기했을 때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우리 늘어나는 속도 가계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니 어떤 걸 기준으로 하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히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그 미국의 이제 2분기 가계부채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에 약 3,120억 달러 증가한 16.1조 달러가 됐습니다. 요게 대략 분기 기준을 따져서 한 2% 정도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를 전기 대비로 본다면은 약 0.3%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미국도 많이 늘고 있다, 빨리.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규모 증가 속도만 보면 우리가 아주 가장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 2분기로 보면 미국도 많이 늘고 있다는데 우리 여튼 절대 규모 늘어나는 거, 우리나라 이렇게 가계비 늘어나는 것은 역시 뭐 집 사기 위해서 돈 빌린 거 그거죠. 그 가계 대출이 제가 좀 크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OECD가 발표하는 네.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를 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가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보면은 오. 그게 사실은 200%가 넘는 국가 자체라는 거는 7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 넘는데 미국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더 조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내셔널 그 가처분 소득. 가처분 결국은 소득. 이 가처분 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은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GDP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 통계를 낼 때 예.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 물론 이 국제기관들이 발표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에 따라서 한국의 순위가 바뀌지만 한국이 OECD 38개국 가운데 하나니까 그 국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7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비중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예. 결코 적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예. 그 OECD 통계 가운데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전부 다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즉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그보다도 한 10위권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 규모가 적은 사람들이 이게 분모가 적으니까 네.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 큰 폭으로 증가해 보이겠죠. 예. 그렇지만 반면에 분모가 큰 사람들은 예. 약간 증가해도 좀 적어 보이는 건데 네. 어쨌든 한국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가계부채 문제 자체를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네. 그런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로 하면 OECD에서 7번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 22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자기 국민들과의 분열, 이렇게 이 채무를 많이 가진 사람하고 예. 채무를 적게 가진 사람으로 생기는 양극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22에 있는 그 러가르 옛날에 IMF 총재를 하신 분이 우리는 금리 인상 자체를 아주 낮은 속도로 아주 적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22는 금리 인상 자체를 아주 자제하고 이건 0.5%잖아요.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앙은행은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있죠. 의식해서? 예, 네. 예. 왜냐하면 그 국가 가운데서 국가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태리 같으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참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 이 가계빚이 절대 규모도 절대 규모지만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게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갚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 이자 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을까요? 뭐 이자 부담 이야기는 이제 금리가 오를 때마다 나오는 얘기니까 예. 그 지금 혹시 자료 비춰주시면은 네. 그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1%포인트 상승을 했을 때 금융부채 보유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64만 원 정도 올라간다. 64만 60, 원. 죄송합니다. 60만 원 조금 언더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제 뭐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25bp당 16만 원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자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은 그 한국은행의 블로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파급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급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파급률. 네네. 네, 그 무슨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이게 어떻게 파급되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해가지고 대출금리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지금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직전에 금리 인상했을 때는 이 파급률이 138.7%, 즉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25bp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대출금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파급률이 183.7%였는데 138.7%. 네. 1.38배로.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이제 60% 정도까지로 낮아졌다는 낮아졌어요? 거죠. 오. 즉 다시 말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 금리가 올라간 만큼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놓아서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자 비용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률이 정비례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저 보도 자료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저렇게 딱 뜨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요? 예, 저 자료가 한국은행 홈페이지 뜨면 저 파급률이 파급률. 올라오는데 저 홈페이지 저 올려놓은 거 보면서 저는 한국은행이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죄송합니다만 무슨 또 팔러시를 취하려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2.25%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2.5% 올리니까 사실 여기서 각오로 생각하면은 대출금리 자체라는 것이 거의 4, 5%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그다음에 언론이 탁 은행들을 보고 너 예대 마진 높이지 마라 이런 바람에 예대 마진을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예대 마진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은 게 아닌데 그래 많지 않아요. 원래는 예대 마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게 국제적 기준인데 정부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예대 마진을 많이 못 높여서 지금 현재 1.6, 뭐 1.3, 심지어는 뭐 1% 미만을 가는데 한국은행이 저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는 뭐라고 의심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2.25%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의 채권 오늘 뉴스에 보면은 채권 전문가들 내지는 전문가들이 또다시 한국은행 자체가 금리 인상을 갖다가 뭐 2.5, 뭐 2.25, 뭐 빅스텝 아니면 뭐 스몰 스텝 할 거다라고 자꾸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데 그런데 그 부추기기보다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계속해서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사실상 그렇죠. 예고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올리더라도 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꼼수가 있나? 저는 그게 하나의 꼼수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ECB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오르고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 공급 측면에서의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자체를 ECB 자체라는 것은 통화 정책을 가지고 단기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ECB는 항상 중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미드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이 그냥 이 인플레이션 잡는 게 통화 정책 가지고 중기로 잡는 거냐 단기로 잡을 것이냐 우리가 텍스트북에 가르칠 때는 단기로 확 인플레이션 잡을 때는 정말 급격한 통화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있다고 과거에 가르쳤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 예, 그걸 콜드 터키 정책이라고 했었어요. 급격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교수님은 금리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지금 이제 2.25% 정도면 나는 상당히 높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25pp 0.25 올릴 때마다 현재 있는 부채 가운데서 추가로 금리를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냐면 3조에서 한 5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1.5에서 2.2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5배 정도를 부담하는 거니까 부담이 크죠. 여튼 혹시 우리 이종욱 교수님이 금통위원이시라면 소수 의견을 내시겠네요. 소수 의견, 제가 왜 이걸 소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올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소수 의견이죠. 소수 의견이지만 왜 정당한 거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음 이야기를 하게 소상공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소상공인의 비중이 6.3%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ECB가 관장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소상공인 비중이 터키하고 이런 나라 터키하고 그리스는 31%, 이태리가 22% 된단 말이죠. 그런 소상공인들이
그 코로나19 때 진 빚을 갚아내려 그러면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2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리를 올려놓고 좀 이따 이야기할 금융위는 통화정책을 취해야 되는. 네. 정말 나는 참 이게 서로 간에 얼마나 이거 엇박자인가 나는 좀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현수 교수님 좀 반대하실 것 같은데 금리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혹시 금통위원이시라면 지금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그 한국은행의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책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에게 너무나 많은 그 목표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이 숙제가 너무 많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 잡을 걸로 끝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완전 고용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암묵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이 경기를 침체시키는 일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이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수요 측면이든 공급 측면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요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왜 한국은행에서 파급률 얘기를 하지? 예. 라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고 싶은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률의 저희 속셈은 뭘까? 기준금리 올려도 대출금리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금리 인상 문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사실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부담이 큽니다. 그렇죠. 갚기 어려워요. 코로나19 가까스로 헤쳐나왔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이 빚을 좀 깎아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하는 게 새 출발 기금입니다. 지금 새 출발 기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도덕적 해이 논란. 빚을 잘 갚은 사람은 뭐냐?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교수님 우선 이 부분 새 출발 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얼마나 빚을 어떻게 우선 깎여주겠다는 구상입니까? 이 새 출발 기금 구상.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할 때 취약 차주들 이렇게 서민들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정부들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보면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채권 정리기금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 이런 어려운 서민들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마음금융 희망모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하고 유한코라고 하는 연합자산 관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이사장을 했는데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게 출범을 했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금리를 인상시키면 항상 한계 차주들의 경우에는 한계 차주였는데 그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신용불량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구제를?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면서 불행하게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까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 영업 금지로 인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제 리스타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올해 들어가 시작하는 거지 리빌드거든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빚을 가지고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정부가 새 출발 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 근래 이런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그 새 출발 기금치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액수예요. 금액이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액수예요. 과거에는
김대중 정부 때 부실 정리기금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서민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업과 합해가지고 그때가 39조였는데 예. 나머지 경우는 다 2조 이하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80조 가운데서 지금 현재 80조 가운데서 어떻게 나누어 있느냐 하면 소상공들 자립을 위해서 42조, 새 출발 기금으로 30조가 돼가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새 출발 기금은 한 지원 규모를 30조 원 정도 상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참 보여야 될 게 여기에 이 새 출발 기금 이렇게 80조 지역 부분 금융에 80조를 하면서 정부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22년도에 2조 2천이 잡혀 있고 23년도에 2조 6천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럼 80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자체가 이제 상당히 금융위에서도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신용보정재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정을 통해서 이걸 안 밀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정은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보통 8에서 12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하면 10조만 있으면 80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시장 못하는 부분에서 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진짜 필요하고 예.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를 자꾸 이슈화 삼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 해이라는 게 새 출발 기금 개요를 보면 채무의 한 최대 90% 깎아주고 금리도 뭐 3%에서 5%까지만 낮춰주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주현수 교수님 얘기 네, 한번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죠. 주현수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이 제도 자체 뭐 필요하다. 도덕적인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논란이 굉장히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네, 출발도 네. 못 하잖아요. 그 도덕적 해이 문제만 네. 놓고 좀 보죠.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은 뭐냐라는 질문으로 대표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게 더 좋은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성실하게 그 사업 운영하셔가지고 빚을 갚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나는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신 분들이거든요. 최선을 다해도 갚지 못한 분들이겠죠.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좋지 않은 이유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간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계에 다다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 아직까지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체 30일 이상 됐을 경우에는 뭐 그 이자율을 9%로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연체가 90일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2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는 3%에서부터 5% 사이의 이자율을 제시를 하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나는 지금 30일 정도 연체가 됐는데 그러면 차라리 90일까지 연체를 강제로 일부러 시키고 고의적으로 더 그렇죠. 안 갚는다. 네네. 그리고서는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라는 도덕적 해이는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될 때 도덕적 해이는 이런 부분에서 테크니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예.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스크리닝 잘하면 돼요. 아, 철저히 점검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스크리닝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이슈로는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아예 딱 막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새 출발 기금의 쟁점 중에 하나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신청을 시작이 되면 9월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그렇게 돼 3년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네네. 이 3년 이거 정말 좀 긴 듯한데. 이거가 뭐 이제 길고 짧은 거는 떠나서 그러면 이 와중에 조건이 변화하는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일 연체가 되어 있었는데 90일 연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막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오늘자로 30일 연체가 됐는지 90일 연체가 됐는지 확인한다라든지 즉 여기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바꿀 수 없는 제도를 확정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네. 도덕적의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렇게 크게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길게 잡는다면 예, 예. 지금 좀 괜찮은데 경영을 잘못했거나 시장을 잘못 판단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빚을 못 갚게 된 사람까지도 구제해 주는 문제는 좀 문제 이렇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 박사님께서 이제 항상 어떤 기준은 설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정말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채무 조정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정말 그것까지 스크리닝 기능이 다 잡아내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렵습니까? 예, 비용이 많이 왜냐하면 들어간다.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예. 이미 이 경제학에서도 19세기 말에도 예.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언론 책에 보면 예. 사람들이 리스크가 생기면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고 아예 존 메이나드 케이녀는 도덕적 해이란 말을 쓰는데 아예 뒤에 인덱스에 없어요. 그래서 저 말은 세상살이에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세상살이에 불가피하게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왜 그러냐? 그래도 최소화해야죠. 그럼 최소화하는 방법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그 기준을 주느냐에 대한 아까 말하는 스크리닝 기능. 즉 결국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리의 층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나 이런 거를 정부가 국세청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판정을 하면 우리가 보통 국세청 정보하고 건강보험 정보만 있으면 네. 웬만한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심사를 하면 도덕적 해이는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다. 근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제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연체자들에게 채무 탕감이 최대 80%, 물론 이제 90%까지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하겠다는 건데 뭐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뭐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은 90%지만 그분들을 빼면 최대 80%인데 80%인데 네, 맞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너무 높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는 뭐 여기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이제 신용 회복이라든지 기존의 신용 회복. 워크업을 하는 경우에도 네. 실제적으로 80%까지는 원금 탐감을 해준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 전에도요? 네네.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순부채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부채, 즉 빚이 다시 많은 말해서 경우. 제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담보부 부채에 대해서는 그걸 고려해주지 않는다, 탕감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담보부채는 예외, 제외. 예, 그런 제외. 식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예. 이제 기준만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자면은 예. 그 이게 약간 그 오도되는 바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예. 대상을 보면은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서는 지금 그 신청 기간이 3년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게 코로나 다 끝났는데 거의 끝났는데. 예, 그러네요. 그 격리 해제된 지가 해제된- 언젠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새출발 기금이라는 거를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과 연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때 제대로 지원이 많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 가계 신용이 증가하고 있고 부채가 올라가고 있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이 경기 둔화에 따라서 한계로 몰리는 사업자들을 좀 더 지원해주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그 부분은 언젠가는 또 한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 새 출발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보호는 도덕적이 좀 있지만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되고. 결론은 그거네요. 근데 해야 되는데 자꾸 80%가 문제라고 하는데 80%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자산 건전성 분류에 의하면 네. 고정이야 여신 30에서 3개월, 네.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는 해수 의문에 들어가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50% 이상 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왜 이해를 하냐면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손 충당금을 그 정도 쌓아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 정도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오는 통계도 있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은행에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금방 은행들의 하소연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도 정부와 금감금융당국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논란, 가계빚 동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